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지난 그 1부에 이어서 주니어 벤텀급, 그러니까 슈퍼 플라이급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카오사이 갤럭시와 와타나베 지로의 가상 대결을 큰 주제로 잡고 얘기를 했었는데, 갤럭시가 좀 더 유리한 것으로 저희 얘기에서는 이제 결론이 나왔고요. 갤럭시와 와타나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곁들여서 이제 여러 가지 슈퍼플라이급과 관련된 그 좋은 선수들, 또 타이틀 매치에 관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슈퍼플라이급에 각자 생각하는 그 선수를 5명 정도 꼽아보자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를 한번 주제로 놓고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저희 맏형 임준배 위원님, 그리고 이성열 이사님, 김태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말 그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좀 전에 그 녹음 버튼을 눌렀다고 생각을 하고 한 20분을 떠들었어요. 떠들었는데 버튼이 안 눌려져서 지금 이제 다시 녹음을 또 해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 또 하자니 좀 어색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 한번 오프닝 세레모니 한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일단 또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 임준배 위원님부터 그 슈퍼플라이급의 그 세계적인 선수를 한번 5명 꼽아보자면 어떤 선수들을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슈퍼 플라이급은 80년대 초반에 벤텀급과 그 이제 잘 기억도 안 나네. 슈퍼 플라이 반텀급과 플라이급 사이에 그 WBA, WBC에서 신설을 했죠. 그래서 뭐 그 신설을 했을 때만 해도 이 당시에도 체급이 뭐 크루저, 뭐 주니어 플라이, 슈퍼 플라이 자꾸 나오니까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어떤 비난의 대상도 됐었어요. 뭐 체급을 자꾸 늘려서 벨트 장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그런 체급이고, 했지만 아무튼 뭐 WBA, WBC에서 80년대 초반에 체급을 신설하면서 초대 결정전에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혜택을 받고 이승훈 선수, 배석철 선수가 출전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또 뭐 문성길 선수라든지 김철호 선수라든지 많은 선수들을 배출했고, 또 도전 역사도 많은 아주 우리나라하고는 인연이 꽤 많은 체급입니다. 그래서 그 여태까지 뭐 주니어 반탐이 지금 이제 역사가 한 40년 됐는데, 그동안에 뭐 거쳐간 선수 중에 기억나는 선수들을 보면은 그 체급 신설 초반에는 벤텀이나 플라이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선수들이 이제 많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초창기에 뭐 오로노 선수 여러분이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전주도 선수의 타이틀을 뺏어간 그 엘리피칼 선수, 또 뭐 그 IBF의 초창기에 그 아주 격전을 벌였던 그 키로가 같은 선수가 있었고, 이후에 이제 갤럭시나 또 WBA의 그 WBC의 와타나베 선수가 세계 챔피언 되면서 롱런을 하면서 우리나라 선수들하고도 이제 많은 그 어떤 왕래가 있었던 그런 체급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생각나는 선수들이 초창기에 그 갤럭시 와타나베는 물론이고, 이제 초창기에 우리나라 김철호 선수, 또 김철호 선수하고 또 시합을 벌였던 오르노 선수, 또 아까 말씀드린 키로가,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 일본에서는 이제 와타나베 선수와 더불어서 90년대와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홍창수 선수, 그 다음에 90년대 그 가와시마 선수가 있었고, 또 멕시칸을 보자면 뭐 최근에 그 크리스찬 미아레스 선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문성길 선수와 시합을 했던 테크니션 뭐 힐베르토 로만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5명 정도를 생각을 하자면, 일단 카오사이 갤럭시, 그러니까 뭐 순위 상관없이 5명 정도를 이렇게 얼뜻 보면은 카오사이 갤럭시, 와타나베 지로, 문성길, 그리고 아까 녹음할 때 누구였나? 조니 타피아 얘기. 조니 타피아가 또 이제 미국 쪽에서 반탐과 주니어 반탐을 이제 오가면서 그 나름 그 미주 지역 쪽 그 강호 선수들과 아주 재밌는 시합을 많이 벌였고, 뭐 복싱의 수준을 뭐 얘기하기보다는 굉장히 인기 복서였고, 또 그 인생 그 라이프 스토리 자체도 굉장히 막 그 파란만장하고 격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의 시합이 상당히 항상 그 들끓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뭐 조니 타피아 선수는 저는
5명 안에 꼽고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글쎄요. 로만 선수 그리고 홍창수 선수 정도가 동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페날라사 선수가 뭐 아깝게 그 다음 뭐 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는 이제 페르난도 몬티에를 또 언급을 예, 하셨었거든요. 뭐 그렇게 따지면 한 10명 뽑아야 되는데 뭐 키로가 선수도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선수고 뭐 그 외에도 뭐 오르노 선수도 나름 매력이 있었어요. 뭐 그 당시에 80년대 걸맞는 복싱 스타일로 했는데 뭐 일단 뭐 5위 정도 하면은 그 정도 5, 6위 한 대여섯 명 뽑을 수가 있고 최근에 뭐 최근 챔피언인 뭐 IBF의 그 앙카하스나 뭐 WBO의 이오카 현재 그다음 WBA는 얼마 전에 이제 로만 곤잘레스 WBC는 에스트라다 뭐 현재 챔피언은 그런데 저도 좀 나이가 먹어서 요즘 선수들에 대한 그 감흥이 그렇게 뭐 강하진 않습니다 해가지고 오마르 알바레스나 페르난도 몬티엘도 상당히 이 체급에 실적은 있지만 일단은 뭐 이 선수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다체급으로 왔다 갔다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갤럭시와 와타나베 그리고 문성길 선수 이 세 명은 뭐 부동인 것 같고요. 네. 조니 타피아 선수를 꼽아주셨고 또 이제 뭐 그 위에로는 뭐 몬티엘이나 홍창수 네. 또 로만 이렇게 네. 이제 세 명을 또 꼽아주셨는데 저 우리 김태환님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순 저도 뭐 비슷해요. 이 선수들 중에 이제 기억이 나는 선수들 좀 꼽자면 저는 오로노 선수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로노 선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복싱 팬들이 오로노 선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있죠. 김초로 선수 그렇죠. 2차전 국내에서 내서 그렇게 처참하게 하는 걸 보고 김초로 선수가 그때까지 했던 업적들은 모조리 다 그건 가짜였구나. 이게 이런 상황으로 몰리니까 오르노 선수가 굉장히 대단한 어떤 선수로 이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시합 말고는 별로 그렇게 잘하는 시합이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오르노 선수도 그 주니어 플라이급의 루이스 에스타파처럼 그 신설 체급의 혜택을 본 선수죠. 하고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 김철호 선수 외에 다른 시합을 보면 정말 엉망인 시합도 있고 KO 시키는 시합도 보면 굉장히 조잡해요. 공격 자체도 뭐 마구잡이 같고 해서 사실 뭐 그렇게 그 평가를 높게 받을 수는 없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친숙하고 뭐 애증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김철호 선수를 이겼던 시합이 워낙 좀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사실상 뭐 세계적으로는 크게 평가는 받지는 않죠. 다만 그 엘리피칼도 마찬가지로 그 지금 엘리피칼 시합 보면 정말 4라운드 보이 같이 해요. 마구잡이로 하는데 오르노나 엘리피칼이나 우리나라 전주도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그 체급의 초창기를 이끌었던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예. 오르노 선수 말고 또 이렇게 오로노 임팩트 있는 선수 선수는 말고는 이제 뭐 갤럭시 선수는 얘기 많이 했으니까 저는 또 우리나라 선수와 또 시합을 많이 했던 일본의 오니즈카 아세요? 그 선수는 뭐 얼굴이 좀 이렇게 잘생기기도 했고 일본에서 인기도 굉장히 많고 그때 굉장히 그 파이팅이 좋았던 그런 선수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실력은 사실은 뭐 그렇게 뛰어나다고 볼 수 없긴 한데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임재신 선수 임재신 선수가 거의 이겼다고 보는데 패했다든가 그리고 또 이승우 선수 그리고 또 이제 이영철 선수는 또 이겼죠. 이런 시합들을 보면서 오니즈카 선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복싱 팬들이 많이 기억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니즈카 선수 시합은 사실 다 재밌어요. 그렇죠. 정말 그 일본인들의 어떤 곤조를 그 보여주는 시합들인데 실력의 레벨로 따지자면은 뭐 한 B급 정도로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뭐 판정 시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타노무삭 그 시트봅이랑 그 결정전과 또 2차전 두 개가 다 문제가 좀 있었고 임재신 선수와의 시합은 저는 개인적으로 최악의 편파 판정이라고 보는데 한 5점 이상 이긴 시합이라고 사실 봅니다. 그 이승구 선수의 시합도 깔끔하진 않았고 오니즈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그 오니즈카 선수의 어떤 파이팅 그 정신이라든지 뭐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시합을 많이 연출했던 것 같은데 정말 기억이 많이 남는 선수입니다. 외모도 뭐 외모 덕도 많이 받고 시합 자체가 아무튼 모든 시합을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한 시합을 항상 했기 때문에 그 마스무라 겐지와의 시합도 나름 난타전이었어요. 난전이었죠. 네, 뭐 했기 때문에 실력이라기보다는 재밌는 시합, 그냥 그런 선수. 그리고 또 일본 국내에서 채점을 한다면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펀치를 날리기도 해요. 그렇죠. 그럴 때 맞다가도 네. 두세 대도 정타를 계속 터뜨리니까 요거를 또 점수를 안 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는 이제 같은 체급에서는 오니스카보다 어떤 실력에서는 가와시마 선수를 높게 평가를 하는데 가와시마 선수에는 우리나라 이승구 선수하고도 시합을 했었지만 또 우리 정서에는 안 맞는 또 어떤 테크니션 디펜스 마스터라는 별명답게 복싱을 하기 때문에 뭐 시합 자체는 그렇게 재밌는 시합은 아니었죠. 다만 이제 그 카스트로나 이런 멕시칸 강타자들 완봉을 시키는 걸 보면 뭐 대단한 테크니션이었긴 했어요. 가와시마 히로시는 보면은 그 일본 챔피언 시절 그리고 데뷔 때부터는 대단한 하드펀처였어요. 그래서 세계 타이틀을 부에노에게 이제 따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KO승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면서 그 부에노를 완봉함에 있어서 대단한 테크닉을 선보였는데 챔피언이 되면서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리하지 않고 상대를 그 판정으로 제압해 나가는 정말 하드펀처에서 테크니션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그 보여준 선수인데 뭐 염동균 선수는 뭐 부상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그 어떤 그 스타일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준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와시마 선수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그 문성길 선수 마지막 방어전에서 호세 루이스 부에노 선수와 저도 그 시합을 보고 판정패를 당하는 걸 보고 아니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 홈링에서 이렇게 채점이 됐을까 했는데 뭐 확인되진 않았지만 일본에서 쿠션으로 일단 문성길 선수를 이기긴 힘드니까 그 가와시마를 호세 루이스 부에노를 챔피언을 만들어서 그 일본으로 데리고 와서 하자 뭐 이런 음모론이랄까요? 뭐 그런 얘기도 떠돌았죠 그때. 그렇죠. 그게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그런 그 설이었고요. 결국은 성공했고 또 네. 부에노를 데리고 와서 왜냐하면 문성길 선수에 대해서는 그 일본에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판단을 했고 당시에 또 문성길 선수가 국내에서 인기가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원정을 갈 이유가 없었어요. 국내에서 시합을 했을 때 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주고 데려가야 되는데 엄청난 뭐 돈을 주고 문성길 선수를 데려갈 바에야 한 반값이면은 부에노는 데려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WBC 본부라든지 또 심판 이런 매수설이 좀 신빙성 있게 대두가 됐었는데 뭐 그거는 뭐 설에 그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좀 있는 음모론이죠. 가설이 아닌가 싶어요. 원정을 가서 오니즈카랑 시합을 했다면 정말 재미있는 시합이 되면서 오니즈카가 못 버텼을 그렇죠. 거예요. 8회 정도에 끝내지 않았을까. 또 다운은 여러 차례 나왔을 것 같고 그렇죠. 제 생각에는 문성민 선수도 한두 번 다운을 당할 그 정도로 그럴 수도 예,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다운을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한 7, 8회 KO를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즐거운 상상이죠. 그리고 이 체급에 또 우리나라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영철 선수죠. 그렇죠. 그래서 추석 날이었죠. 오니즈카 선수를 또 일본에서 아주 통쾌하게 이기고 좀 롱런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리미 코이티아 선수와의 시합 1차전에서 그 레프리 공이 울린 후에 가격을 당하고 쓰러졌는데 그 프랑스인 레프리가 뭐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케오페로 전환을 하는 바람에 좀 억울하죠? 억울하게 타이틀을 날린 거죠. 그렇죠. 네. 사실 그 공 울린 후에 가격이 그 느린 그림으로도 정확히 나왔거든요. 그거는 그 심판 판정의 미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그 이영철 선수 코너 측에서 심판이 그런 식으로 판정을 하면 빨리 대처를 해서 다시 시합에 임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대로 이제 반칙패를 주장하면서 계속 시합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결국은 뭐 재시합을 이루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한 번 패한 선수에게 재시합해서 이긴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와지마 고이치 같은 선수를 높게 평가하는 게 타이틀을 빼앗긴 타이틀을 반드시 다시 그 재시합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근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실제로 뭐 운동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한번 자기가 진 상대한테 그 다시 싸워서 이긴다는 게 멘탈적으로나 좀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대결에서 승리를 하면은 1차전에서의 어떤 그 억울한 게 이제 확실히 그 더 부각이 될 텐데, 그 변정일 선수도 그렇고 일본에서 야쿠시지에게 정말 억울한 그 판정패를 당했잖아요. 네. 근데 2차전에서 그 완패를 하다 보니까 1차전의 그 억울한 면이 다소 이렇게 좀 그 깎아내려지는 그런 그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이영철 선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차전에서 완패를 하다 보니까 1차전의 그 억울한 저 주심의 판정에 대해서는 더 얘기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영철 선수 공투 참 재밌게 잘했었는데. 그럼요. 그래서 정말 파이팅이 정말 그 공격력이라든지 정말 대단했었는데, 지금 뭐 사업하시죠? 잘. 지금 제약회사에서 네. 승승장구하고 계신데, 저는 이영철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데뷔 4전까지 1승 3패예요. 데뷔전과 그 데뷔 이전째까지 패를 당했고 4전을 1승 3패로 했는데 결국 그 실력을 다져나가서 세계 챔피언까지 오른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업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세계 타이틀전 하기 전에 이제 한국 챔피언 됐잖아요. 그렇죠. 그 무렵 시합이 굉장히 물이 올라 있었던 그런 시합. 그리고 그 아버님 투병 때문에 뭐 시합 연기하고 그런 어떤 그 라이프 스토리도 좀 많이 알려졌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아이가 우니즈카에게 그 추석 명절날 아주 통쾌한 승전보를 보내주었고, 그날 당일날 바로 TV 방송이 됐었나요 그때? 그날 저녁 때 했죠. 네, 저녁 때 됐었죠. 생중계는 안 했었고. 네, 생중계는 안 했었고, 그래서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김태환님께서는 이제 그 인상에 남는 선수로 라파엘 오로노 그리고 오니즈카 가스야를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이성열님은 어떻게 그 인상에 남는 선수 또 실력적으로 괜찮은 선수는요? 그 이영철 선수가 그 복싱 스타일이 그 이동춘 선수하고 좀 비슷하지 않았는지? 이동춘 선수보다 더 정교했죠. 더 정교했네. 네, 좀 이동춘 짧게 선수는 좀 터프하긴 했는데, 뭐 2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은 안 됐지만 또 말씀하시니까 우리 이동춘 선수도 2체급에서 상당히 그 비운의 선수였죠. 네, 그래서 그 갤럭시와의 시합에서 굉장히 선전했어요. 하여간 뭐 KO되기 직전까지 글쎄 뭐 우열을 가리기, 물론 뭐 판정으로는 지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합 자체 내용으로는 굉장히 그 태국 그 방콕에서 아주 선전을 하다가, 뭐 아까 회에도 말씀드렸나요? 그 팔꿈치를 맞았다고 이제 그 당시에 시합 끝나고 유아룡 그 매니저 트레이너가 주장을 하셨는데 KO 당했고, 그 이후에도 피칼에게 도전했는데 또 KO가 됐고. 에리피칼과의 시합 때도 그게 맞은 것 같지가 않았는데 쓰러졌고. 네. 맞기 한 5초 전에 그 정타로 2대가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충격을 받고 이제 좀 늦게 왔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나 그 태국 TV 방송 수준의 그 화질이 뭐 맞았는지 잘 모르게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특히 인도네시아 TV 화질은 지금도 그 당시 시합 보면 화질이 굉장히 막 안 좋습니다. 안 좋고. 그래서 이동춘 선수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에 가서 활동을 하셨었죠. 그 엘리 피칼과의 경기에 그 굉장히 뭐 물론 졌긴 했지만 가능성을 이제 인정을 받아서, 또한 그 와룡 프로모션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유화룡 관장께서 이제 윤석정 관장한테 이제 물려주고 일본으로 이제 도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다케야마라는 그 세계 챔피언도 키워내고 일본에서 이제 걸출한 트레이너로 뭐 명성을 높이셨는데, 체육관을 거기서 하셨는데 이제 하다케야마가 이제 입관을 해서 이제 키우다 보니까
너무 이제 선수가 좋다 보니까 체육관을 아예 접고 요코하마 히카리짐으로 선수와 같이 이제 이적을 스카우트가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와룡 프로모션이 그때 이제 어쨌든 명맥은 이어나갔지만 유아룡 매니저가 손을 띄시면서 또 이동춘 선수 역시도 일본에서 눈여겨봤고 해서 일본으로 이제 스카우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챔피언을 하고 뭐 다시 한번 세계도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일본 타이틀 매치 타이틀을 뺏기고 재시합을 했는데 그 시합 끝나고 또 정신을 잃으시고 그리고 또 비극적으로 또 생을 그 시합으로 인해서 마감하는 비극적인 복서가 되었죠. 사실 타이틀을 뺏긴 그 경기가 가와시마 세스오예요. 네. 가와시마 세스오고 일본 그 올림픽 그렇죠. 대표 출신 선수죠. 이 선수가 이제 이동춘 선수를 이기고 챔피언이 된 다음에 세가와 세스오로 개명을 합니다. 개명을 하고 이제 다시 싸우게 되는데 1차전은 정말 일본에서도 너무한 편파 판정이라고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재전을 가졌는데 재전에서는 졌어요. 근데 이제 지면서 뇌에 이제 심각한 후유증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선수였죠. 그 선수를 생각하다 보면은 꼭 그 시합에 의한 충격에 의한 사망이라기보다는 이동준 선수가 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복싱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그게 좀 누적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에 80년대 90년대 초반 우리나라 슈퍼플라이 주니어 반탐 선수 중에 세계 챔피언이나 세계 타이틀까지 못 갔지만 좋았던 선수들이 많잖아요. 많이 있었죠. 최한 씨가 기억나는 우리나라 주니어 반탐 대표적인 선수들이 누가 있을까요? 일단 챔피언을 하신 분이지만 저는 장태일 선수. 네. 장태일 선수 같은 경우는 잘하는 시합이랑 못하는 시합 기복이 좀 심해서 그렇지. 네. 저는 한국의 아르게어라고 꼽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와타나베 지로가 원정을 왔을 때 원래는 장태일 선수하고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간염이셨나요? 해가지고 발병 때문에 이제 윤석한 선수로 대체가 됐는데 윤석한 선수가 하도 어이없이 지니까 야 차라리 장태일 선수가 붙었으면 저렇게는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고 오히려 장태일 선수는 와타나베가 훨씬 더 까다로워했을 것 같은 그런 그때 생각이 있었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일본이랑 우리나라 슈퍼플라이급을 보면은 거의 사우스포예요. 갤럭시 사우스포, 와타나베 사우스포, 장태일 선수도 사우스포거든요. 또 와타나베에게 도전했던 권순천 선수도 사우스포예요. 그러니까 사우스포들이 아시아권에서는 슈퍼플라이 오코마쇼도 그렇죠. 오코마도 주니어 반탐 나중에 뛰었으니까 한 번은 이제 도전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재밌습니다, 사실. 이성열님은 또 기억에 남는 복수가 누가 있을까요? 아니 주니어 반탄급으로 이렇게 치자면은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카오사이 갤럭시를 빼놓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성규 선수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이제 문성규 선수, 그 다음에 이제 와타나베 지로, 그 다음에 이제 길베르토 로만, 모 복싱 매니아께서 가장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길베르토 로만 선수에 대해서는 많이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주니어 반탄급에서 길베르토 로만 선수를 좀 순위에 놓는 그런 걸 보고 선정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위에는 저는 임주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큐로카라든가 조니 타피아라든가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은 나나 코나도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전혀 주니어 반탄급에서는 업적은 전혀 없지만은 문성규 선수에게 지지만 않았으면 이 선수가 굉장히 주니어 반탄급에서 큰일을 내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으로 그 선수를 좀 뽑고 싶습니다. 그렇죠. 코나도의 임팩트는 상당히 강했고요. 사실 코나도의 국적이 가나가 아니라 이 선수가 다른 나라였다면 정말 아마 슈퍼플라이에서도 많은 족적을 남겼을 수 있을 그런 선수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갤럭시 선수에게 도전을 안 했던 게 좀 그때 코나도 선수가 갤럭시에 도전해서 좀 제동을
걸어줬으면 하는 그런 속마음이었었습니다. 코나도 선수에겐 문성길 선수가 쥐약이었죠, 쥐약. 그래서 뭐 문성길 선수에게 두 번 지고는 뭐 슈퍼플라이는 싹 미련을 접고 자다가도 절대로 예, 벤텀으로 올라가서 벤텀에서는 나름대로 뭐 그 챔피언 세계 챔피언도 하고 했지만 두 번을 했죠. 네, 세계 세계 챔피언. 챔피언 두 번 하고 특히 뭐 그 비라폴 선수를 이긴 시합은 정말 그 2회 KO로 이긴 시합은 정말 전율적으로 그 비라폴을 KO시키고 그때 비라폴이 3전째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 2전째 챔피언이 됐나요, 그럼? 아니죠. 그 비라폴 3전째 아, 챔피언이 사전, 되고 사전째였나 4전째 1차 방어전에서 코나 사전째. 추아타나를 그러니까 이기고 추아타나를 이기고 3전째 4전째 된 거죠, 챔피언이. 그렇죠. 4전째. 사전째 되고? 그래서 코나도 문성길 선수만 그때 없었으면 뭐 그런 시합 보면은 뭐 코나도 선수 뭐 주먹 나오는 게 그 좀 갤럭시 선수랑 그 도전을 하지 않았던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 슈퍼플라이나 벤텀에서 정말 아마 손꼽을 수 있는 하드펀치일 거예요. 주먹의 강도는 정말 강했던 것 같아요. 스피드가 굉장합니다. 태국에서 붙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코나도는 극복했을 것 코나도는 같은데요. 뭐 더운 지방이었고. 상대적으로 오히려 코나도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에서 시합한 경우가 거의 없고 전부 다 원정전을 치렀기 때문에 뭐 원정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을 것 같고 뭐 이체급도 하면은 페날로사 선수 아까 뭐 우리가 얘기했었나요? 그 제리 페날로사도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저는 선수죠. 제이 페널로사를 5위에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뭐 이제 나중에 조인주 선수 그걸 그러고 보면 조인주 선수가 굉장히 까다로운 복싱이에요. 그러면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시합을 했을 때 그 필리핀에서 했으면은 아마 판정이 뒤집혀지지 않나. 아, 우리 조인주 선수요? 예, 예. 가면 안 되죠. 가면 안 되죠.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시합 말씀을 하세요. 아,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그 우리나라 그 세계 타지사를 논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주니어 반탕급의 그 5선수를 지금 뽑는 그런 네.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제리 페넬로사가 그 홈에서만 거의 세계 타이틀 매치를 했을 경우에 홍창수라든가 그 조인수 선수와 그런 두 번의 시합을 가졌지만은 그 뭐 무승부라로 이렇게 방어를 해서 좀 더 주니어 반탕급에서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업적을 쌓아서 충분히 제 몰입을- 생각에는 아까 예.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매치 자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진짜 페날로- 뻔한데 거기를 조인주 선수나 홍창수 선수가 거기를 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매치 자체가 가질 안 않죠. 다른 시합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예. 페나로사는 뭐 가와시마 선수를 일본에서 이길 때도 거의 일방적으로 이긴 것 같고 특히 뭐 방어전 우리나라에서 와서 그 조용주 선수하고 했던 경기는 그 굉장히 전율적으로 거의 뭐 갤럭시 최창호 선수의 시합을 보는 그 뭐 재판인 듯한 그런 그렇죠. 거였고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제리 페널로사가 그렇게까지 알려져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네. 그냥 그 페널로사 형제들 3형제 중에 하나다. 막내고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그런 비슷한 스타일이겠거니 하는 정도였는데 저는 조용주 선수가 이길 줄 알았어요. 아 그리고 선제 다운을 뺏기도 했고. 아 그런데 그 다음 상황 펼쳐지는 걸 봐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때까지 조용주 선수가 어느 정도 잘해? 저는 잘 몰라가지고. 잘했죠. KU 좋고. 유망주였죠. 이긴 게 거의 다 KO였어요. 그리고- 1무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뭐 이승구 선수가 물론 뭐 한풀 꺾인 후지만 필리핀 가서 이제 페날로사 방어전 할 때 보니까 뭐 거의 일방적으로 이승구 선수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구나 했는데 급소를 잘 찍는 네, 그런- 페날로사 선수는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의 그 어떤 챔피언을 만드는데 희생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좀 애매한 판정으로 비즈니스에 예, 뭐 하고 근데 그 이후로 실력이 있다 보니까 뭐 미국에 진출해서 좀 더 그렇죠.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렇죠. 자, 우르타도를 KO시키고 슈퍼벤텀급 챔피언 될 때는 그때는 그 나이가 거의 40 가까이 됐을 때였거든요. 정말 놀랐어요. 네. 그리고 뭐 미국도 하니까 슈퍼플라이의 그 마크 존슨도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마크 존슨 선수는 그 플라이급에서 이제 IBF 플라이급 챔피언을 오랫동안 집권을 하고 오히려 슈퍼플라이 올라가서 그렇게 뭐 큰 업적은 없었는데 야 플라이 시절에 그 우리나라의 장영순 선수와 대전 얘기가 한번 있었죠. IBF 챔피언 당시. 그 당시에 장영순 선수가 저한테도 마크 존슨이라는 선수 아냐고 내가 가서 한번 이길 것 같냐고 물어봐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영훈 선수는 정말 진짜 아쉬운 선수예요. 주먹이 정말 좋은 선수인데. 근데 이 장윤수 선수는 제가 옛날에 운동할 때 뭐 같이도 옆에서 하는 것도 봤는데 정말 고집이 세요. 그래서 1타부터 10타까지가 전부 강강강으로 나가요. 그래서 플라이급으로는 정말 하드펀쳐였고 조금 더 어떤 테크닉에 대한 거를 좀 연마를 했으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세계 타이틀에 어떤 기회가 있었으면 뭐 플라이급 충분히 세계 챔피언 할 수도 있었던 선수 같은데, 그 선수도 뭐 시대를 잘못 타가지고 특히 뭐 어려운 데 가서 어려운 챔피언들하고 붙어가지고 그죠, 뭐두 번이나 그래도 했으니까. 네, 그래서 했는데 정말 플라이 붙여놓고 그 샌드백이 거의 45도 이상 움직일 정도로 쳐댔는데 주먹은 정말 좋았죠, 장현우 선수도. 그래서 약간 마크 존슨과의 어떤 그 매치가 한번 있었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마크 존슨도 슈퍼플라이에서는 뭐 그다지 그 캐리어가 길지는 않았지만 플라이 시절에 워낙 그 어떤 임팩트가 강했던 선수라 지금 뭐 브랜드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패더급까지도 올라가나요? 누구? 마크 존슨이. 페다까지는 안 올라가고 반탐 올라갔지. 반탐까지 올라가고 슈퍼플라이 뭐 다른 체급도 마찬가지지만 이 체급도 이래저래 보면은 뭐 지금까지도 꽤 뭐 유명했던 선수들이 그 많은 하메드 것 같아요. 선수하고 하는 선수가 그 바스케스. 아니 그 마크 존슨이 아니고 마크 존슨은 안 갔어요. 마크 존슨은 그걸 안 하메드하고 했어요. 안 했고 마크 존슨 이름이 비슷했던 선수가 이렇게 하메드하고 톰 존슨이겠죠. 아, 톰 존슨. 역시 그래도 통합 타이틀이었고. 톰 존슨. 나시마메에 대해는 다음에 하시죠.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그 호르에 아르세도 참 그 대단한 복서예요. 네. 라이트 플라이에서 시작해서 슈퍼 플라이 거쳐서 패더까지 갔으니까 네. 호르에 아르세도. 코리아에서는 최근까지도 시합했던 걸로 아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하고 차베스 시니어 뭐 천상 뭐 멕시코의 어떤 인기 복서죠. 그냥 평생 복서. 그냥 뭐 은퇴라는 것이 없이 체급에 구애 안 받고 지기도 요새 많이 지지만 뭐 이 체급 저 체급 라이트 플라이부터 슈퍼 패더 정도까지 하지 않았나요? 패더까지는 패더까지는 했고. 했죠. 그래서 뭐 정말 그 단신으로. 네, 정말 상대 안 가리고 이길 것 같은 시합은 또 이상하게 지고 질 것 같은 시합은 또 이상하게 이기고 했는데, 뭐 기억에는 우리나라의 그 고인이 된 그 최호삼 선수와의 시합 때 뭐 링 가까이서 봤는데 정말 주먹이 뭐랄까 그 때리는 게 틀리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그러니까 파키아오의 스트레이트를 알고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 정도 거리면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들어와서 맞아버리는데, 최호삼 선수 아르세 경기가 딱 그랬어요. 그 찌르는 펀치가 안 맞을 것 같은데 가서 맞아버리니까 그 최호삼 선수가 굉장히 당황을 하던데, 그런 능력, 그 상대를 맞추는 능력이 좀 탁월했던 것 같아요. 최효산 선수가 그 당시에 그 아리세가 어떤 롱런의 그 고비였는데 뭐 결과적으로 상대를 잘못 고른 셈이 됐고, 아르세가 뭐 후에 그 정도까지 그 대형 선수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근데 했었어요. 뭐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지금- 그때 그 아르세가 잠정 챔피언이었어요. 네, 잠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기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었죠. 최우선 선수는 그때 그 피크에 올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일본 원정 경기에서도 보니까 네. 카운터가 굉장히 좋고 이전보다도 훨씬 능력치가 뛰어나졌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합도 처음에 초반에는 이게 카운터를 몇 번 적중시키고 그랬잖아요. 아 근데 이게 펀치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 시합 이제 그 당시에 링사이드가 그 당시에 그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최효삼 선수가 어떤 정점에 올랐던 것 같고, 뭐 멕시코에서 왔던 뭐 잠정이든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3회전 지나니까 링사이드에서 벌써 비관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최효삼 선수가 그 시합할 때 굉장히 기가 센 선수거든요. 절대로 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기에서 안 눌리는데, 그 시합은 3회 지나니까 일단 좀 많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위축이 되고, 그래서 뭐 레프리 스톱이 좀 빨랐네 어쩌네 했지만 어차피 뭐 이기기는 힘들었던 그런 시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또 떠들다 보니까 30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뭐 얘기를 저희 이제 넷이 하다 보니까 슈퍼플라이급은 어쨌든 압축을 해보자면 그 카우사이 갤럭시, 또 문성길, 그리고 와타나베 지로,
그 외에 이제 변방의 또 강자들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문성길 선수는 슈퍼플라이급에선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강자로 또 생각되는 것 같고요. 체급별로 얘기를 해보니까 이것도 나름 재밌네요. 이게 근데 슈퍼플라이나 80년대 신설된 체급은 이렇게 간단히 요약이 되는데 원래 체급으로 따지면 좀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렇죠. 고전 선수까지 다. 네, 뭐 벤텀이나 플라이만 가도 이거 한 3배는 떠들어야 될 겁니다, 아마. 오늘 어쨌든 이렇게 그 좋은 그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 아이디어를 또 주신 그 광주에 계신 김동영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엑스트라로 마련했던 그 슈퍼플라이급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제 그 1985년도로 또 돌아가서 그 연도별 그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